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인간은 과거보다 미래를 생각할 때가 두세 배 더 많다고 합니다. 약 15분에 한 번씩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편의점에 그 물건이 있을까? 택배가 내일은 올까? 이따가 무슨 옷 입고 나가지? 친구한테 연락을 해볼까 말까? 이렇게 타인이나 외부 환경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쁜 일을 피하고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상상하고 추리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건 선택으로 이어지죠. 입을 옷을 고르고 편의점에 가보고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죠. 결국 미래는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하고 선택하는,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의 선택을 바탕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우리의 선택이 조금 더 후회 없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요? 7월 26일 수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아침 경제상식 퀴즈와 함께 여러분과 또 소통을 시작하죠. 아마 이거 여러분도 많이 구매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유통업체에 이어서 요즘에는 패션업체까지 자체 경쟁력을 갖춘 이 상품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데요. 이마트의 노브랜드, 롯데마트의 오늘 좋은, 홈플러스의 시그니처 등 대형마트 중심의 이게 많아지고 있죠. 또 최근에는 무신사, W컨셉 같은 패션 이커머스에서도 이 경쟁을 많이들 내놓고 있습니다. 유통 마진을 줄이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이 상품, 자체 상품을 뜻하는 알파벳, 알파벳 두 글자죠. 프라이빗 브랜드 굿즈. 이 앞에 두 글자만 따면 됩니다. 땡땡 상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열심히 또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주외연님이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알고란 고란 경제전문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란 기자 이렇게 막 뭐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어요. 네. 이제 나한테 없는 것만 가더라고요. 오늘 관련된 소식 준비하셨죠? 네, 시장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요즘 시장에서 2차 전지 빼면 할 얘기가 없죠. 네, 2차 전지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형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때문에 날았습니다. 시가총액이 지수가 아니고요. 시가총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이달만 52조 늘었습니다. 이 와중에요, 2차 전지 B2가 다시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쓸데없는 걱정이 삼성인데 네, 삼성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모르겠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비용의 절반이 삼성이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너무 쏠려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삼성마저 늙어간다라고 하네요. 갈수록 사원은 줄고 간부만 수두룩해진다라고 합니다. 네. 강영현 기자 아이템은요? 네, 우리나라의 1인당 병원 외래 진료 횟수와 병상 수는 OECD 내에서 가장 많았지만 인구 대비 의사 수는 회원국 가운데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고령층 퇴직 소식인데요. 주요 일자리에서 고령층이 49.4세에 퇴직하는 반면에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세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퇴직 연령과 근로 희망 연령 사이의 간극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고란 기자 아이템부터 들어보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 계속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아이템 가지고 조금 전에 저희 오프닝 할 때가 딱 이제 9시 5분이니까 9시 조금 넘어서 지금 5% 오르네. 오른도로 이렇게 강세로 출발했네요.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상승폭이 10%를 더 넘어섰고 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 2위 종목이 막 그렇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54조 원 넘었어요. 역대 최대치인데 오늘 또 코스닥 지수가 1% 가까이 오르고 있으니까 또 늘었겠네요. 49조. 에코프로 BM이 지금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이 454조. 코스닥. 네네. 전체. 코스닥 전체. 네. 이 중에서 이게 집계를 97년 1월 3일 날 시작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6,000% 넘게 늘었습니다. 이게 시가총액이니까 왜 지수는 별론데 시가총액이 늘었냐라고 보면 왜 어떤 종목은 빠지고 어떤 종목은 새로 들어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종목들 기준으로 하니까 시가총액이 불어났다라고 볼 수 있죠. 당시 첫 번째 시작할 때는 한 8조 원이 안 됐어요. 시가총액이 처음 시장이 문 열 때 역대 최저가 98년 9월 14일이었는데 시가총액이 4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이 454조니까 시장이 많이 덩치가 커졌죠. 그럼 왜 이렇게 시장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냐. 지수는 역대 최대가 아닌데 보면 다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덕분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52조 신고가 경신했고요. 오늘도 지금 에코프로 7%, 에코프로 BM 1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와, 부럽습니다. 에코프로 BM 어제 14.2% 상승했고요. 18일 이후 오늘까지 하니까 7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제가 장중 130만 원 돌파라고 썼었는데 지금 현재 138만 원이라서요. 장중 잘하면 140만 원 돌파할 수 있겠네요. 139만 원까지 그 사이에 또 올랐고요. 또 올랐고. 이게 사실 저희가 전달하면서도 염려가 되는데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시가총액 49조 원입니다라고 말씀드리자마자 또 50조 원으로 그 사이에 1조 원이 또 올라갔고. 이게 50조면 와 현대차보다도 높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코스피 전체로 따져도 한 6, 7번째 수준까지는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지주사 역시 기아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쓸 때는 82조 원대의 SK 하이닉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짝 추격이 몇 말입니까? 훨씬 넘어섰습니다. 합치면. 네. 자, 일단 그게 현재까지의 현상이고 근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지금 속단 말로 매기라고 하는데 어떤 매매 기세 이런 네. 게 더 퍼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포스코 그룹주도 최근에 상승세가 대단해요. 네, 일단 2차 전지는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시작을 했는데 가장 요즘 핫한 건 이제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네. 대한민국 1호 국민 주식이 바로 포스코홀딩스. 옛날 분들은 포항제철이라고 하시면 이제 알 것 같고요. 이 자회사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인데 지난해 3월에 지주회사 출범하면서 포스코가 원래 포스코 하면 철강회사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제 철강회사 아니다. 친환경 미래 소재 기업이다. 라고 변신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그룹의 핵심 사업으로 키우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사업 전환이 완전 성공적입니다. 보니까 오늘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를 보면 지금 70만 원. 70만 원. 있고, 지금 6% 오르고 있고 아이고. 2007년 이후 거의 한 16년 만에 70만 원대에 넘어섰습니다. 대단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아이고 해요.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주가 6% 넘게 오르면서요. LG화학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4위 종목이 됐습니다. 어제도 4위였구나. 네. 근데 이게 점점 SK 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계열사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여기가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포스코 퓨처엠은 어제 10% 넘게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도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음으로 7번째 삼성 SDI와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모두 제꼈습니다. 네, 이 포스코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합산 포스코 상장사가 6개 정도 있거든요. 네. 합산 시총이 122조예요. 근데 오늘 또 올랐으니까 이것도 숫자를 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달 말에 70조였거든요. 51조 넘게 늘었습니다. 이게 88년에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증시에 상장이 됐습니다. 당시 공모가가 15,000원이었어요. 역대 최고가가 2007년 10월 2일에 76만 5천 원이었거든요. 사실 그때는 거의 포스코가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근 15년 동안 기었다라고 해야 되나요? 시장에 관심에서 아예 멀어져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을 받고 있고요.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이 폭등하면서 증시 판도가 달라졌는데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4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빼면 LG엔솔, SK 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LG화학 모두 다 2차 전지 종목입니다. 그러네요.
LS 그룹까지도 같이 2차 전지로 엮여서 급등을 네. 하더라고요. 여기는 좀 말이 많은데 뭘 하겠다, 그러니까 뭘 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할 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네. 기대감의 주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LS 그룹이 지주사인 LS가요. 지금 제가 봤을 때가 네, LS 왜 안 나오지? 네, 잠시만요. 그냥 어제 기준으로 말씀해 주셔도 네. 돼요. 원체 어제 실시간으로 LS가 바뀌고 있어가지고. 어제 LS와 LS 네. 네트워크가 상한가 갔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지금 현재 LS 네트워크는 상한가 갔고요. LS는 18% 오르고 있고요. LS 전선 아시아는 17% 오르고 있고 LS 일렉트릭은 12% 오르고 있습니다. 다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비상장사인 LS M&M이 LNF 합작해서 전구체 사업에 진출하는 등 그룹의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개인 투자자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이러면서 어쨌든 지금 개인들의 모습은 뭐냐면 숨은 에코프로 찾게 있습니다. 제2 에코프로. 이거 오르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지 에코프로만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2차 전지주에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LNF라는 회사랑 같이 이제 공동사업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LS그룹주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공동사업 하는 회사 주가는 별로 안 오르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정말 이른바 가치에 맞게 가는 거냐. 근데 또 한쪽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오르고 있지 않느냐. 성장산업 아니냐. 지금 그런 밸류에이션을 따질 때가 아니다. 또 이런 반론들도 강하고. 너무 과열되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계속 잇따르고는 있죠. 오늘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제만 네. 놓고 보자면 개인이 포스코홀딩스를 1조 2천억 가까이 순매수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코스피 시장의 순매수액이 1조 3,7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대부분은 포스코홀딩스를 쓸어 담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로 묶이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700억 넘게 매수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은 2차 전지 관련주로만 순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대감이 지나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LS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주로 엮이면서 최근 시장에 주목을 받아서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상한가, 지금 현재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뭔가 아직 실적이 나온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열된 것 같고요. 사실 그 증권사들은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매도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의 손을 놨죠, 이제는. 네. 왜냐하면 어떤 계산해서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또 예측의 영역도 벗어났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이야기가 사실은 안 들리거든요. 또 여기다 더 걱정이 되는 게 신용융자. 네. 빚내서 투자하는 분들도 또 늘고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떠났던 동학개미가 다시 예. 계좌 열고 돌아왔다고. 2차 전지 보고요. 3개월여 만에 코스닥 시장 신용융자액이 10조 원 넘어섰습니다. 사실 이게 그 이른바 CFD발 하한가 사태 때 확 줄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직전에 20조 원 수준에 가까이 다가섰는데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지금 그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신용융자 잔액으로 보자면 다시 20조 원 가까이 올라올 정도로 걱정이 되는데 이 이유가 뭐냐. 어쨌든 빚내서라도 내가 주식 사서 주가 오르면 먹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빌려서 투자한 경우 그 반대 상황이 됐을 때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투자에 신중하셔야 될 텐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을 해봐야. 8281님이 진지하게 주가 이야기 들으면서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나요라고. 사실 이게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마음이 설레면 투자고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면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까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한지 또 내가 이런 투자를 반복해서 10년, 20년 반복 가능한지도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저희가 뭐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분들은 그렇게 또 축하해드리면 되는 거고 또 다른 분들은 또 자신만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강영현 기자에게 마이크 갑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수가 선진국 평균에서도 많이 적은가 봐요. 네, OECD 통계를 바탕으로 어저께 이제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했는데 한국의 의료진이 거의 가장 적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임상의사 수, 그러니까 한의사 포함인데요. 인구 1000명당 2.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이 3.7명이거든요. 그리고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이런 곳은 5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의대 졸업자도 가장 적은 편이었는데요. 인구 10만 명당 7명 수준으로 이스라엘, 일본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적었습니다. 평균은 1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절반 수준이죠. 간호사 인력도 적었습니다. 간호사하고 조무사 합친 간호 인력은 인구 1000명당 8.8명,
OECD 평균이 9.8명이거든요. 네. 약간 적었는데 간호사만 놓고 보면은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나라는 4.6명 그리고 평균은 8.4명이라서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앞으로 의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인구적으로도 많아질 텐데 참 걱정이네요. 병원을 찾는 사람들 계속 늘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미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네. 2021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 한 명이 1년에 외래 진료를 받는 횟수가 15회.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평균은 6회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2.5배에 달하는 건데 또 한국의 입원 환자가 1인당 평균 재원일 수도 18일로 일본 27일이었거든요. 다음으로 길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8일에 비해서는 2배 이상 길었고요. 또 MRI나 CT 이용량도 최근 10년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21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MRI 이용량이 80건, 그러니까 OECD 평균이 83회니까 약간 적은데 CT 이용량으로 보면은 280건으로 평균이 160회니까 훌쩍 넘어서 회원국 중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경상 의료비 이게 뭐냐면은 보건의료 서비스와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 1년간 지출 총액이거든요. 이게 21년 GDP 대비 9.3%, OECD 평균이 9.7%니까 약간 낮은데 경상 의료비의 지난 10년간 증가율로 보면은 연평균 8%예요. 그러니까 OECD 평균이 4.4%인 것을 고려하면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많이 늘고 있다. 장비라든지 병상이라든지 그런 인프라 수준은 어때요? 인프라 수준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의료 인프라 중에서 병상수 같은 경우에 21년 기준으로 1000명당 13개였거든요. 네. OECD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OECD 평균은 4.3개입니다. 또 한마디로 보건의료 이용은 많고 병상 자원은 풍부한데 의료 인력수가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 수명은 계속 늘고 있죠. 네, 2021년에 태어난 출생아 기준으로 기대 수명이 83.6년이라고 합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3년이 늘어났는데요. 같은 기간에 OECD 평균 기대 수명은 79.6년에서 80.3년으로 1년도 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네. 점점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긴 나라는 84.5년에 일본, 그리고 83.9년에 스위스였습니다. 안 좋은 소식은 자살률도 여전히 1위라는 점인데요. 네. 한국의 자살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24명. 여전히 OECD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010년에 사실 35명이었는데 이거에 비해서는 약간 줄어들고 있긴 한데 여전히 평균은 11명이거든요. 여전히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자살률 1위 국가라는 5명 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네요. 다시 고란 기자에게 갑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R&D 투자 비용 얼마나 될까요? 이거 말하고 있는 사이에 자꾸 보는데 에코프로는 141만 원 넘었습니다. 아, 네.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거의 뭐 코인보다 더 빠르죠? 이 코인에서 뭐가 나 이런 그 자조감이 퍼지고 있죠. 투자자들 사이에서. 네. 어쨌든 연구개발비 어쨌든 주가가 오르려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겠죠. 기업이 네. 실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전경련이 투자를 해봤습니다. 연구개발에 얼마나 그 2,500개 상위 투자 규모가 큰 글로벌 기업을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별로 안 늘었습니다. 최근 8년간 우리 기업의 R&D 투자 총액이 1.7배 늘었어요. 같은 기간 중국은 9.6배, 미국은 2.3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8년 전에는 우리가 218억이었고 중국이 244억이었거든요. 네.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최근에 우리는 377억 달러, 근데 중국은 2,155억 달러가 된 거예요. 투자 규모 자체가 달라졌죠. GDP 대비해서 R&D 투자액 측면에서도 우리는 증가폭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21년 기준으로 2.1%입니다. 2013년 8년 전 대비해서 0.5%포인트 느는데 그쳤어요. 반면 중국은 1.2%포인트, 미국은 0.8%포인트 늘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적게 늘기도 했는데 우리는 1위 쏠림이 너무 심합니다. 국가별 1위 기업의 R&D 투자 집중도를 봤더니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비중이 49%. 와. 혼자 이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100만 원을 쓰면 49만 원은 삼성이 투자하는 네. 거네요. 네. 여기서 만약에 상위 5개 기업으로 늘려본다라고 하면 75%를 이 상위 5개 기업이 R&D 투자에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높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일 많이 쓰거든요. 네. 21%밖에 안 돼요. 우리 절반도 안 되는 거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도요타인데 여긴 7%. 미국은 알파벳이 가장 많이 쓰는데 6%.
이거 골고루 좀 퍼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 삼성 쏠림이 심합니다. 이 와중에 삼성이 늙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렸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삼성전자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지난해 삼성전자 임직원 가운데 30대 미만이 8만 명, 그러니까 20대 직원이 8만 명이라는 거죠. 전체 임직원 가운데 30%라고 합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6.5%포인트 줄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2년 사이에 20대 직원이 15,000명이나 줄어든 겁니다. 반면에 40대 이상은 7만 5천 명으로 비중이 21%였는데요. 28%로 늘었습니다. 당연히 젊은 층이 줄어드니까 직급별로 봤을 때도 사원은 줄고 간부 및 임원은 확연히 늘겠죠. 20년 기준으로 사원 수가 19만 명, 그러니까 전체의 71%였는데요. 지난해는 67%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간부 비중을 보니까 약 4%포인트 늘었습니다. 전체의 무려 32%가 간부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간부란 과장, 차장급부터 부장급까지 말하고요. 임원 비중은 전체의 0.5% 정도가 됩니다. 이거 뭐 젊은 사원 줄어든 거 삼성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저출생 고령화 때문인데 걱정입니다. 자꾸 늙어가서. 이게 어느 나라나 사실 특히 우리나라 심할 텐데. 우리나라가 심하죠. 8236님도 의견을 주셨는데 삼성이 늙어가긴 하는데 저희 회사도 팀원 15명 중에서 대리가 막내고 과장 차장밖에 없네요. 조직 구성원 나이가 고령화되는 건 요즘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대체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사실 전체 인구 구조 자체가 또 이렇게 가는 거고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한 44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인도의 평균 연령이 막 28세, 베트남 이런 데도 평균 연령이 20대 후반인데 우리나라는 평균 연령이 한 43세, 44세 정도라는 거. 어두운 얘기만. 다 같이 늙어가는 거죠. 좀 좋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강영현 기자, 여기서 사실 좀 이어지는데 사람들은 더 오래, 더 꾸준히 일하고 싶어 한다면서요. 네, 고령층 우리나라 기준이 지금 55세에서 79세인데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은 2013년에 1,084만 명에서 10년 사이에 40% 늘어서 올해 1,54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하는 고령층도 늘고 있는데 올해 고령층의 취업자 수가 912만 명, 10년 전과 비교해서 약 336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고령층 인구의 70%는 장래에도 여전히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5%로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신다는 분도 3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인구가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하셨는데 그러니까 고령층들의 실제로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은 49.4세라고 해요. 그래서 둘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고령층의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정년퇴직 때문은 8%에 불과하고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 그리고 휴폐업이 30%로 가장 높았습니다.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10%를 합치면 고령층 10명 중 4명은 원하지 않았지만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어떤 곳에서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할까요? 이분들이 일자리를 선택하는 기준은 일의 양과 시간대, 임금 수준 그리고 계속 근로 가능성 이것을 가장 많이 본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임금 그리고 여자는 일의 양과 시간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일자리도 성별 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전일제를 더 많이 희망했고 여성은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벌고 싶은 임금 수준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정년을 좀 연장해야 된다라는 주장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관련된 연구 결과 나왔다고요? 네네. 조세재정연구원이 법정 정년 연장이 사업체의 총 규모와 연령대별 고용 규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결과로 60세 정년 연장을 했던 것이 총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정년 연장 법안이 통과한 후에 정년 연장 대상자 1명이 늘어날 때 사업체 총 고용 규모가 0.9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는 15세에서 29세 그리고 30세에서 44세 근로자의 고용 증가가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연장에 따른 중장년층의 고용 증가가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층과 고령층은 대체되는 게 아니고 보완적인 관계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45세에서 54세 근로자의 고용은 총 고용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집단이 정년 연장의 대상인 고령층 집단과 오히려 대체 관계에 있어서 고용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원래 오래 일하면 청년세대 일자리를 좀 뺏는다. 네,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일하면은 자식 일자리가 없다. 이런 네, 말도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정책 당국이나 학계에서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보호할까 이런 청년층 고용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일까 이런 연구를 많이 해왔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 결과는 정년 연장에 따른 고령층의 고용 증가가 청년층이 아니라 오히려 중장년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고용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중장년층, 특히 저숙련 중장년층에 대한 빠른 시간 내에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 문자 메시지도 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김석현 님이 에코프로 있는데 팔까요?라고 네, 없는 저희에게 물어보시면 자랑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는 그냥 형님 그럴 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7216님 정답 저희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2차전지 ETF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와. 막 올라가는 중이네요. 어제 무서워서 97% 수익으로 일부 매도했는데 역시 더 자랑하시는군요. 있다 팔 걸 그랬어요라고 보내주셨고 사실 파신 분들도 배가 아프고 없으신 분들도 배가 아프고 근데 그거 있습니다. 저 밑에서 보면 지금 한 10몇 배, 한 20배 가까이 오른 그렇죠. 주식들 있잖아요. 그것도 올해 들어서만 그걸 다 끝까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희박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 거래 대금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 시총 상위 두 종목만 3조 원, 4조 원씩 거래가 돼요. 원래 코스닥 전체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한 6조 원에서 정말 많아야 한 8, 9조 원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 두 종목의 그 거래 대금만 그 절반을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한다는 제일 뜻이겠습니까? 위험한 게 팔고 나서 다시 사는 거. 그때가 고점일 수 있습니다. 경험입니까? 경험 많이 해봤죠. 네. 알고란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백화점, 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체가 자체 개발한, 직접 개발한 상품이죠.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마케팅비나 판촉비를 좀 덜 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팔 수가 있죠. 또 용량을 더 많이 넣기도 하고요. 국내 이 시장 규모가 10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먹거리나 생필품은 물론이고요. 최근에는 화장품, 패션, 소형 가전제품까지도 이런 브랜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브랜드의 줄임말이죠. 프라이빗 브랜드. 이 알파벳 2자만 따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호재 님이 강력한 힌트를 이행시로 보내주셨네요. PD님 빌게요. 경품 주세요. 와, 대박이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고맙습니다. 이호재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도 유통 쪽 관련된 내용인데 유통 쪽에서 쿠팡하고 CJ그룹의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지난해부터 햇반,
납품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는데 최근에는 화장품 유통시장에서 또 한번 맞붙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의 영역 다툼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따져볼게요.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이종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종우입니다. 네. 일단 최근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CJ 올리브영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 어떤 내용 때문인지 좀 먼저 알려주세요. 네, 쿠팡은 그 국내 헬스앤뷰티 스토어 이리 올리브영이 대규모 유통법을 위반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쿠팡에 따르면 2019년부터 화장품을 판매 시작했는데 올리브영에서 지속적으로 중소 화장품 업체들에게 쿠팡에 납품을 못하도록 해서 이런 사실이 올리브영을 통해서 쿠팡이 뷰티 시장에 진출을 못하겠다고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CJ 올리브영이 자기랑 그 물건을 주고받는 그 협력사들한테 이거 쿠팡에다가는 올리지 마세요. 쿠팡에서는 팔지 마세요라고 했다라고 말아달라고 한 거죠. 압력을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이제 쿠팡이 공정위에다가 신고를 한 거고요. 근데 네. 따지고 보면 쿠팡은 주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올리브영은 주로 오프라인 매장 위주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서로 견제를 하는 걸까요?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네. 온라인 유통도 이제 성장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이제 쿠팡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주춤한 성장세를 다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마스크를 벗었잖아요. 특히 이제 여성들이 이제 화장품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이 이제 주력 상품인 식품과 생필품보다는 갱단가하고 수익성이 높은 그 뷰티 카테고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 또 올리브영 입장에서는 그 팬데믹 시기에 그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오늘 드림이라는 당일 배송 서비스를 통해서 위기를 넘겼는데요. 네. 어쨌든 두 업체가 뷰티랑 온라인이라는 공통된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CJ 올리브영이 그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면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쿠팡의 신고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뭐 올해 초부터 공정위에서는 뭐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올리브영을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네. CJ에서는 그 헬스앤뷰티 스토어만 보면은 거기 그 전체 그 국내 화장품 시장의 안에서보다 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시장 지배력이 있다고 하지 않는다고 항변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좀 다른 걸 보는 게 네. 공정위 조사가 이제 법적 문제도 있지만 이번에 쿠팡이 신고를 하면서 이제 국내에서 확 이슈가 됐잖아요. 네네네. 지금 이제 올리브영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고 그러면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는 거죠. 아, 이미지를 더 씌우는. 예. 그럼 자칫하면 이제 사실 올리브영 고객들이 대부분 다 이제 젊은 MZ 세대잖아요, 여성인데. 네. 이제 MZ들이 예민해하는 공정 문제와 결부돼서 큰 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해서도 서로 좀 이미지 경쟁을 하는 것도 있는 거고요. 네.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지난해 연말부터 진짜 밥그릇 싸움이 있더라고요. 이른바 햇반 가지고 경쟁을 엄청나게 또 하던데 이것도 어떤 일인지 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참 지난해 뭐 갑자기 좀 뉴스가 터졌는데요. 네. 쿠팡하고 뭐 CJ가 햇반을 가지고 납품 단가 마진율을 가지고 서로 뭐 신경전을 벌이다가 쿠팡이 CJ의 주요 상품을 발주를 중단했습니다. 이제 그 속을 보면은 쿠팡 입장에서는 다른 유통업체보다도 싸게 팔면서 마진을 좀 많이 보려고 했던 거고, 네. CJ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시장 지배력을 좀 잡기 위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좀 팔려고 하다가 서로 틀어지는 경우죠. 하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유통 경로를 보면은 뭐 제조사, 도매상, 소매상 이런 유통 경로에서 항상 이런 주도권 싸움은 계속 벌어지고 있었고요. 네. 예전의 사례를 보면은 과거에도 마트가 잘 나갔던 시기에 이마트하고 농심도 그런 큰 싸움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싸움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유통과 제조사 간의 그렇죠. 경쟁. 이건 또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그 쿠팡의 사례를 보면은 유독 CJ 그룹 쪽하고 더 많이 다투는 걸로 보이거든요. 딱히 이유가 있을까요?
뭐 보기에는 뭐 CJ하고만 다툰다고 보이는데요. 네. 사실 업계에서는 CJ 정도 되니까 쿠팡과 싸울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뭐 실제 현재 이커머스 업계 1위 쿠팡한테 네. 감히 그 싸움을 걸어서 감히. 이커머스 시장에 25%의 시장을 트러블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용기가 있는 회사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얼마 전에 그 LG 생활건강도 한번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네네. CJ 정도 되니까 쿠팡하고 이렇게 맞설 수 있는 거다. 야, 그 말이 그렇죠. 대단하네. 그리고 또 CJ 같은 경우는 당장 손해를 보지만 실제 이제 그 온라인 유통이 최근에 성장했는데도 예. 쿠팡이 이제 직접 로켓 배송을 통해 배송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CJ 그 대한통운은 택배 산업이 택배 배출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쿠팡 때문에. 그래서 쿠팡이 뭐 다른 산업이지만 경쟁 상대가 되다 보니까 이 CJ 그룹에서는 쿠팡 자체를 이제 파트너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경쟁하는 상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쿠팡은 자체 배송, 그리고 CJ는 CJ 대한통운이라는 우리나라 1위 택배 업체를 또 보유하고 있으니 전반적인 경쟁인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쿠팡하고 이 CJ 쪽은 CJ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반 쿠팡 연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LG 생건도 그렇고 신세계, 네이버 한쪽에서 똘똘 뭉치고 있던데요. 네, 그래서 CJ가 이제 이번 싸움을 뭐 CJ하고 이제 쿠팡만의 싸움이 아니라 뭐 반 쿠팡 연대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LG 생활건강이나 다른 이제 사실 이제 쿠팡한테 다른 그 온라인 유통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뭐 신세계라든가 뭐 컬리 뭐 그리고 네이버하고는 이제 완전히 직접적인 경쟁이 되고 있어서 요 업체들을 한데 모아서 같이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그 온라인 시장의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제 쿠팡 입장에서는 좀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주목해 볼 점은 그 오프라인 유통에 비해서 온라인 유통은 가격 검색이 쉽고 그 온라인 유통에 접속하는 게 쉬워서 좀 고객 충성도가 낮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낮은 그 온라인 유통에서 쿠팡이 어떻게 고객 이탈을 막을지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통, 제조업체 간의 경쟁이 더 확전되는 거고 또 그렇게 연대를 결성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쿠팡에 맞설 수 없다라는 또 방증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쿠팡도 최근에 뭐 보도자료 낸 거 보니까 자신들에게 좀 유리한 이미지를 많이 좀 가져오려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햇반을 팔지 않으니까 오히려 중소기업 제품 판매가 더 늘었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던데 실제로 다른 중소제조업체들의 반사 이익이 좀 있을까요? 뭐 햇반이 뭐 즉석밥 시장에서 점유율 60% 이상이다 보니 당연히 햇반이 쿠팡에서 빠진다 그러면 쿠팡에 있는 다른 회사들은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할 거 없이 당연히 매출은 오르겠죠. 네. 이제 그것보다 이제 그 식품의 소비 특성을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식품은 이제 사람이 먹는 제품이잖아요. 네. 고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성에 예민하다 보니까 타 카테고리 제품보다 브랜드 상품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은 이제 쿠팡이 빠져서 당장이야 가격이 저렴한 중소기업 제품도 늘겠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자리를 아마 그 2, 3위 업체는 오뚜기나 네. 하림이 좀 채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쿠팡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중소기업보다는 오뚜기하고 하림하고 햇반을 즉석밥을 협업을 모색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들 업체들 간의 대기업들의 경쟁이 과연 소비자에게는 어떤 결과물로 돌아올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많이 경쟁을 하면 뭐 가격이 싸져서 그냥 마냥 좋은 건지 혹은 부작용은 없을지 어떻게 보세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시장에서 한 기업이 너무 파워가 세지면은 네. 사실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회사는 굳이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결국에는 그 경쟁 속에서 그 여러 가지 이벤트가 또 나오고 가격도 네. 전해지는 건데, 근데 저희가 지금 주목할 거는 이제 쿠팡하고 이제 쿠팡 반년대잖아요. 네. 이제 CJ하고만 싸움이 났다 그러면은 뭐 둘 다 이제 손해를 좀 보다가 일정 부분 화해할 것 같은데, 이제 그 그룹 간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전 치열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단기적으로 보면은 얼마 전에 뭐 쿠팡이 100원짜리 즉석밥 한정 수량 행사도 해서 예. 뭐 일부들 할인 혜택은 간다고 보겠지만요. 예. 실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국민의 상당수가 지금 쿠팡에서 로켓 배송을 이용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CJ의 메인 제품들을 같이 이용 못하는 거는 뭐 소비자들의 이제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죠.
아,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런 일장일단이 있을 수밖에 네. 없는 거네요. 아주대학교 경영학과의 이종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높은 3%로 전망했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2달 연속 기준치 100을 웃돌며 낙관 전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3.2로 전달 대비 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직전 거래가보다 1% 이상 상승한 금액에 거래된 비중이 5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방에 따르면 상승 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은 2021년 11월 이후 19개월 만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 구간 선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출근길 1호선 상하인과 KTX 일부 열차가 4시간째 지연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울 시내 지하철과 KTX 등이 대거 지연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다였습니다. 1년에 딱 하루뿐인 1년에 딱 한 번 내가 주인공인 날이 있죠. 바로 생일입니다. 생일. 뭐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날이기는 한데 요즘 Z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생일을 더 좀 특별하게 조금 더 남다르게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들어보죠.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Z세대는 생일을 좀 더 유독 특별하게 보내나요?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생일을 특별하게 여기는 마음이 모두가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좀 질문을 좀 다르게 생각하면 이 Z세대 생일 문화에 어떤 특별한 점이 있냐라는 거가 궁금하실 텐데 네. 아무래도 좀 자기 표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요즘 특히 자기 브랜딩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세대다 보니까 기성세대 눈에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몇 년 전부터 이제 유행에서 빠질 수 없는 주문 제작 문구가 들어간 레터링 케이크라든지 아니면 생일마다 요즘에 또 증명사진 찍는 문화 같은 것들이 기념일에 어떤 자기를 좀 더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트렌드가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이 자기중심적이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생일이 특별하기를 바라는 만큼 친구의 생일도 좀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해서 친구가 빠져있는 어떤 그 단톡방을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한테 어떤 좀 특별한 감동을 줄까라고 노력하고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서프라이즈 이런 것도 준비하고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 어린 네. 친구들 보니까 네. 생일이 아니라 생일 주간이라고 하면서 일주일 전체를 자기 생일 주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로 달라지는 걸까요, 이렇게? 네,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일이 껴있는 그 한 주를 뜻하는 건데요. 네. 이제 흥미로운 점은 생일 주간 연관 검색어가 이제 생일 주간 시작, 생일 주간 스타트라는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오늘부터 내 생일인데 오늘부터 이제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내가 축하 자리를 마련할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 날에는 나 혼자 스스로 축하하는 생일 주간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네. 이게 생일과 주간이라는 단어가 좀 잘 안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생일 주간을 인스타에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이미 이제 해시태그가 한 16만 개 정도가 이제 넘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일반적이고요. 유튜브에도 생일 주간을 검색해보면 이 영상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네. 주로 이제 한 주 동안 내가 받은 선물을 이제 언박싱하는 그런 영상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생일을 당일만 챙기는 기성세대한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죠. 네, 블라인드 같은 직장인 커뮤니티에 보면 이게 신입사원이 생일 주간 챙기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글도 다수 볼 수 있는데 또 요런 트렌드에 좀 착안을 해서 젊은 고객들이 많은 이 토스 같은 인터넷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생일 주간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적으로 일주일 동안 고객한테 생일 축하 멘트를 계속 보내고 귀여운 캐릭터를 100원 포인트와 더불어서 일주일 동안
발송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일 네. 주간. 그 참 이럴 때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 보고 이야기하죠. 아유 대단한 위인 나셨네 이러면서. 무슨 부처님 오신 날 그 일주일 전부터 연등 다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뭐 재밌습니다. 뭐 좋은 네네. 거니까요. 서로가 축하를 해주고.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온라인으로도 이런 또 생일을 더 축하하는 그런 문화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편집자께서는 아마 지금 Z세대한테 22살 생일이 좀 특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22살 생일이요? 네, 바로 22살 생일에 이 중에 그 숫자 2로 된 그 초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를 반전되게 되면 네. 차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증샷이 너무 예뻐서 네, 예뻐서. 22살엔 네, 꼭 이걸 해야 되는 생일 이벤트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 그만큼 단순히 생일뿐만 아니라 네. 이 생일을 내가 온라인에서 콘텐츠화하는 것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세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틱톡이나 릴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른바 이런 생일 축하 쇼폼 콘텐츠라는 거를 한 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네이버 지식인에는 자기 생일에 쓸 릴스를 좀 추천해 달라거나 네. 아니면 거기에 쓸 배경음악을 좀 추천해달라라고 하는 질문들을 좀 쉽게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꼭 저희는 선물을 만나서 줘야 하는 게 정성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Z세대는 그 90% 이상이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생일 선물을 해봤고 그게 뭐 특별히 정성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아하, 우리 이정옥님이 막둥이가 22살이라고. 이정옥님은 그 초를 하나를 반대로 꽂아서 생일 때 그렇게 해주시면 더 센스 있다고 아마 이야기를 들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생일이라고 그냥 뭐 마냥 즐기고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찾는 Z세대도 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이 문화가 조금 오래됐는데요. 이른바 이제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좀 전파된 문화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선물 대신 그 돈으로 기부를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생일 선물 문화인데요. 이제 본인이 연예인은 아니지만 이제 선한 영향력을 조금 작은 형태로 이룰 수 있다는 거고 네. 또 어떤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차례 생일이 지나면서 총 한 680만 원 정도를 모았고 이걸 모두 기부했다라고 하는 게 신문 기사화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생일에 내가 기부를 하는 문화는 영미권에서는 다소 좀 보편적인 문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국에 유입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를 이제 생일 주간 모금이라고 해서 본인의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이런 트렌드에 좀 발맞춰가지고 NGO 같은 단체들도 생일 기부 문화 서비스도 내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인의 생일에 조금 더 특별하게 기부도 많이 하는 이런 거 좋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전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 연예인 생일 축하한다고 광고를 내는 그런 팬들도 많더라고요. 네. 요런 거를 이제 그런 버스나 지하철 광고 같은 거는 아마 일반적으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그 마르크스 생일 카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칼 마르크스요? 네, 맞습니다. 그 자본론을 쓴 마르크스가 맞는데요. 그 우리가 칼 마르크스 생일까지 챙겨야 됩니다. 네. 그 마르크스랑 생일이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마르크스의 생일을 챙기는 건 아니고요. 최근 이제 중앙대 사회학과에서 축제를 했는데 네. 학과 특성에 맞게 이제 축제 부스 이름을 마르크스 카페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 사회학과라면 1학년부터 이 과목을 배우게 된다라고 해서 학과 특성에 맞게 그리고 5월에 마르크스 생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와 겹쳐서 조금 해학적으로 이름을 붙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부스의 수익금 전액을 이제 어떤 사회단체에 기부하기도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고 Z세대가 평소에 아이돌이나 유명인의 생일 카페를 차려주는 트렌드에서 젊은 친구들이 콘셉트를 착안하신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 타실 때 아까 편집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명 연예인 생일 축하 광고 많이 보셨을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네. 이제 그게 야구장까지도 진출을 해서 최근에 이제 광주의 기아 타이거즈 홈구장에서도 가수 백현 씨의 생일 광고를 막 게재하기도 하고 그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또 비단 실존하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뭐 요즘 유행하는 그 펜더곤 푸바오의 생일 광고를 해준다거나 그리고 슬램덩크의 캐릭터의 생일을 또 축하를 해준다거나 라고 하면서 꼭 실존하는 인간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걸 기념하는 어떤 팬덤을 뽐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아니더라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의 마음을 그렇게 또 전달을 하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마치 놀이처럼 생일을 활용하는 그런 그 생각도 드는데요. 또 네.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앞서 그 팬들끼리 생일 카페를 여는 건 이제 너무 흔해졌고요. 요즘엔 네. 이제 생일 식당, 생일 꽃집 같은 것들이 인기인데 이제 꽃다발 같은 것들을 구매를 해서 꼭 생일 카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꽃을 두고 이제 두고두고 생각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이게 기획력이 또 날로 발전을 해가지고 팬들이 생일 방탈출 카페 이런 것도 좀 생길 정도입니다. 이제 생일 방탈출 카페는 생일인 아이돌의 프로필, 데뷔 연도 이런 연관된 문제가 주어지면 그걸 알아야 이제 암호를 풀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팬들이 또 무료를 방문해서 즐겁게 웃고 떠들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생일 만두집이라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아이돌이 다녀간 어떤 식당을 빌려서 아예 그 메뉴에 아이돌 이름을 붙이고 팬들끼리 그 만둣국을 나눠 먹으면서 또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 지금 청취자 문자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그러면 네. 부모님 생신들은 잘 챙기느냐? 이런 문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기업들도 마케팅 많이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기업들도 좀 많이 있는데요. 네. 생일이라서 할인 쿠폰 주고 사이즈업 해주고 이런 것들은 좀 아마 편집자께서도 일반적으로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던 토스처럼 생일 주간을 잘 챙기는 그런 흐름에 맞추어서 이런 축하를 해주는 경우도 좋은 사례가 되겠고요. 앞서 푸바오의 경우 그 놀이공원 측에서 생일 파티 초대장을 받기 위해서 팬들이 한 100대 1의 경쟁률을 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어떤 사람 실존하는 셀럽이 아니더라도 팬덤이 있는 어떤 브랜드나 기업이라면 고객의 생일도 좋지만 어떤 본인들의 캐릭터나 셀럽의 생일을 활용한 이런 파티 이벤트를 역으로 기획해서 이 팬덤을 초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네. 이런 거에 시공간이 좀 제약이 고민이 되신다면 최근에는 그런 메타버스 팬파티 같은 것들도 많이 하니까요.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잠시 쉬고 10시 5분 2부 때 돌아오겠습니다.